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이런 날도 있었나 싶게 며칠에 한 번꼴로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땅 독도의 날인데요.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 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을 선포한 걸 근거로 2000년에 민간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법정 기념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는 있는데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할 수 있다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인데요. 우리 내부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보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는 동안 일본은 더 교묘하고 과감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여전히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는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독도 수호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독도의 날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마케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정부가 시니어 점검원을 3,000명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독도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노래를 불렀어야 되나? 네, 독도에는 해양 경계 임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가 있습니다. 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영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독도 경비대는 누구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답을 보내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오답도 살짝 눈에 보이는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1번 경찰, 2번 군인. 네, 문제 잘 보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폴란드는 뭘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9일이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 발병이 확인된 후에 계속 지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 럼피스킨병이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발생했나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3시까지 공식 집계된 게 10개씩은 27개 농장에서 발병이 확인이 되면서 이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감염력이 높아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은 편인데요. 최대 잠복기로 또 가면은 28일가량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가들의 빠른 신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게 질병명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럼피라는 단어가 혹투성이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증상에서도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 그러니까 단단한 혹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우유 생산량 급감이나 침울, 그리고 식욕 부진, 쇠약이나 과도한 침 흘림, 또 눈, 코 등의 이제 분비물이 증가하고요. 림프절 종대와 가슴, 다리 등의 부종, 또 그리고 유산이나 수소 같은 경우는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경제동물에서는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으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는데 좀 뭐랄까요,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좀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건데 방역 당국이 미리 대비는 해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질병이긴 합니다. 근데 2010년 이후 중동, 그리고 또 이후에 동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어서 중국과 인도, 이어서 또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까지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럼피스킨병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긴급 대응 지침, SOP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고요. 지난해 말에는 54만 마리 분량의 백신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긴급 대응이 이전과는 좀 달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백신을 접종하면 완전하게 대응이 가능해지는 질병인가요? 이 백신을 한다고 해서 100% 항체가 형성된다 하는 이런 백신은 지금까지 제가 듣기는 없습니다. 네네. 한 70% 정도 항체 형성만 되어도 쓸만한 백신이라고 수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백신을 접종하면은 항체 형성률이 85에서 95% 가량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에 한 3개월 가량이 지나야지 항체가 형성된다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만 분의 백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때 또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항체 형성 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발생 농장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소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54만 분은 이달 내로, 그리고 또 추가로 170만 분을 다음 달 내로 들여와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 그리고 또 전파 요인으로 지목되는 모기 등이 이제 겨울철로 좀 접어들면서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점 등에서도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상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발생 농장 소 전체를 처분하는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데 3주 정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기간 전에는 럼피스킨병 발병 농장을 대상으로 전조수 살처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된 후에는 감염충만 살처분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일 열린 국회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전염력이 강해서 세계적으로 처치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면서도 이 백신 정책이 추진되고 백신 접종 후 한 3주 정도면은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 농가 입장에서는 또 방역 정책 추진상 벌어지는 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처음 발병된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신고 지연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보상금을 감액하지는 않고요.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농가에서 이거 좀 늦게 신고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에서만 발병하는 질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도 과도하게 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인데요. 일단 소에서만 발병하는 질병이 맞고요.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하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해가지고요. 22일은 농식품부에서 진행된 중수부 회의가 있었고요.
또 23일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이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 그러니까 한 마리만 나와도 현재는 농장의 소를 모두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는 푸드 시스템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고요. 현재 전두수 살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만약에 농장 단위에서 처치를 하지 않게 되면 주변으로 확산될 수가 있고 또 유통 과정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처치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농장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축산경제 부분에서도 방역 차량이나 수의사 또 방역 물품 등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총력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속도 줄이셔서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략과 마케팅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독도의 날에 대해 잠깐 소개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네, 기업들도 이 독도의 날 캠페인을 통해서 이 날을 알리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지만 독도의 날이 전 세계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캠페인을 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자체나 그 블로그 또 SNS를 통해서는 독도의 날의 유래를 언급하는 캠페인이 사실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 분야의 기업들은 아예 독도를 제품에 언급을 하면서 이 독도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기념의 날에 캠페인을 하는 식으로 확산을 하고도 있거든요. 네. 사실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또 얻었냐 하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일본은 이미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이걸 기념하고 맞아, 거기 막 행사하던데. 맞아요. 예. 행사도 많이 하고 수많은 양조장에서 다케시마 소주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걸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한 양조 브랜드가 독도 소주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독도의 우편번호인 40240을 제품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편번호라는 건 해당 국가에 속한 그 지역의 고유 그렇죠. 번호니까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또 한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명 자체에 독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독도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또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일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기업들이 회자되는 걸 보면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그 기념일들을 또 알리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근데 독도의 날뿐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무슨 기념일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오늘 주제가 ESG 마케팅이라고요, 그죠? 네, 이게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ESG란 이제 기업이 이익을 위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던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부수적인 요소였는데 요즘에는 ESG 마케팅,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할 때 특히 오늘 독도의 날과 같은 이런 기념일을 같이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나 이런 관련 있는 기념일에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방송 예전에 시작할 때도 ESG 기념일들에 대해서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최근 소개했던 것 중에 세계 식량의 날. 네,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뭐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식량 위기에 대해서 접해본 분들은 많지만 세계 식량의 날을 기억하는 분은 또 많지 맞아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10대 학생들은 이 날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요? 있대요. 네, 유치원생들도. 네. 어떻게 알죠? 네, 매년 10월 16일이 세계 식량의 날인데 이때 유치원과 학교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식량이 부족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잔반 제로 캠페인을 학교에서 항상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식량의 날 그리고 식량 위기에 대해서 하루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세대 차이 느끼는데요. 네. 또 지자체에서 또 식량의 날 주간에는 잔반 제로한 식사를 잔반을 남기지 않은 식사를 인증하게 되면 네.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품 캠페인을 한다고도 하고요. 저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캠페인이 아니어도 네, 항상 그렇죠. 남기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매일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그 식량농업기구라는 그 기구의 한국 지부에서는 올해 주제가 물을 주제로 한 그 물에 대한 위기와 그런 식량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뤘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사진전 또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런 좋은 취지의 기념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캠페인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기업들이 한 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했던 캠페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그 한 전자회사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에 있는 피카델리 광장에 자사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2주 동안 세계 식량의 날 관련 캠페인 영상을 상영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기업은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해당 스크린에는 항상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제작한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영상들을 상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올해 6월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제작했던 플라스틱 절감 캠페인 영상을 틀기도 하는 등 이 스크린이 바로 그 ESG 마케팅을 위한 전용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타임스퀘어에 있으면 가격도 많이 나갔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맞아요. 활용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한 F&B 그룹사는 올바른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벌이면서 식량을 좀 더 아끼자, 소비를 잘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정말 유통이 되는 기한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4명 중에 1명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으니까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폐기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유통기한 마감으로 즉시 폐기되는 식품이 가격으로 환산되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만요? 네네, 매년. 매년. 네. 예.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식품을 소비해도 되는 기한, 먹어도 되는 기한이 소비기한을 제품에 이게 좋죠. 표기를 하면 네. 좋겠다. 그래서 식품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캠페인들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네. 이 기업이 그래도 한 3, 4년 정도 꾸준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네, 네. 또한 시리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항상 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해서 자사 제품으로 직접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단순히 한 번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식량의 날 캠페인 시작한 이후에 3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는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행사까지 여는 등등 캠페인을 점점 확장하고 꾸준히 하는 노력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주 11월 4일이요. 점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최초로 배포한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점자는 일제강점기에 장애인 교육기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서 배포한 한글 점자고요. 그리고 훈맹정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의 베리어 프리 캠페인을 할 때 이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아까 타임스퀘어에 그 영상을 상영했던 이 전자회사가 네.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점자 스티커를 배포를 했거든요. 네. 스티커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인데 저도 사실 좀 놀랬던 게 네. 우리한테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고 요즘에 당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분들에게는 글씨가 전혀 없는 그렇군요. 스크린만 있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한 그 생각을 또 못 해봤네요. 예.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이 어려워졌다라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회사에서는 자사의 모든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이 전자회사? 맞아요. 힌트 주시면 안 되면 어디입니까? 궁금해서. 엘사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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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글씨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이모티콘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쵸. 전원 버튼이나 뭐 전원 오프 버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도 전부 다 점자로 만들어서 스티커로 배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생활용품 브랜드에서도 생활에서 헷갈리는 세제들,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그런데 몸에 직접 쓰는 샴푸나 바디워시 등을 헷갈려서 혹시 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붙일 수 있는 점자 태그들을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기업의 배려로 대표 상품을 점자 패키지로 출시한 과자 회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터치 스크린이 익숙하듯이 우리가 제품을 보면은 제품에 이름이 써 있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과자에는 패키지에는 과자 이름이 써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과자 브랜드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정판 패키지로 우리는 일반인은 쉽게 알 수 없지만 해당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글로 써있던 제품명은 지우고요. 거기에 점자로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세요라는 문구가 같이 점자로 쓰여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상자에 과자 그림만 있다라고 생각할 심플한 패키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패키지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전에는 점자 표기를 제품에 하더라도 정확한 제품명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라가 아니라 음료수. 라고 그래요? 점자 표기를 한다던가 특정한 브랜드명 혹은 뭐 음료의 종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맥주, 세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패키지의 정확한 제품명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법까지 표기를 하고 또 저시력자를 위해서 이 점자도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인쇄를 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네요. 예. 그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제 강아지의 날이 주목받은 것처럼 그 MZ 세대, 그 Z 세대가 관심 있는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해서 주목받은 게임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특정 시즌마다 이벤트를 여는 게임 회사들의 시즌 마케팅은 행사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로윈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시즌에 좀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개해드릴 게임사는 환경의 날이나 제헌절과 같은 의미 있는 기념일을 챙기면서 이벤트를 해서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제헌절에는 제헌절의 의미를 알리면서 SNS에 공유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제헌절과 같은 국가 기념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이나 사회적 이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념일을 골라서 마케팅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그 게임 속의 캐릭터 중에 고아원에서 자란 상처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해요. 이 캐릭터를 같이 홍보를 해서 마음에 더 와닿았다라는 후기도 많이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오늘 그 10월과 11월에 있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기념일과 기업들의 마케팅을 알아봤는데요. 그 매년 기념일은 돌아오잖아요.
기업들이 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식량 위기도 또 독도도 하루만 기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안 때문에 되죠. 예. 네,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9를 연상하게 하는 11월 9일이 바로 화재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예. 소방의 날인데요. 네, 동해시에서 작년에 소방의 날을 맞아서 불길을 막는 벽화 캠페인을 열었거든요. 근데 산불 주변에 있는 마을에 내열성이 높은 페인트를 활용해서 벽화를 그려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야, 네, 혹시나 아이디어 있을 수 좋네요. 있는 예. 네,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기념일들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이디어 좀 많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니어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3,000명의 시니어 점검원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니어 점검원이 하는 일이 뭔지, 또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이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체계가, 안전 체계가 갖춰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에 따라서 이제 시니어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된다는 아주 좋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 안전법상 재난 위험에 취약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재래시장을 우리가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계단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할 때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 그 끝부분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안 돼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연락을 네네.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요새 화재가 좀 많으니까 간단한 화재가 나더라도 소화기를 빨리 찾아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 어디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소화기에도 소화기라고 어른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서 스티커로 붙여놓는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은 82,000개 중에서 46,000개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6,000개의 경로당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데요. 관리 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상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넘는 수준인데 이게 네네.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그죠. 안전관리가 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0세 이상의 시니어 3,000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을 해서 약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듣기 굉장히 좋은 계획 같은데 네네. 그 3,0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 왠지 또 자격증 조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좀 더 유리한 분들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안전관리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등과 관련된 시설관리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조금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또 자격증이 진짜 평생 가네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부여하겠다라고는 안 하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산점이 주어졌었거든요. 예. 시설 우리가 시니어 점검원은 우리 시니어 국민생활 시설 점검원을 줄여서 우리가 시니어 점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니어가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자율 점검 앱을 활용을 해서 소규모 취약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니어 점검원의 업무는 안전 점검을 모바일 기기 우리가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서 이 정보를 안전 점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안전 점검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을 점검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빠르게 이제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시니어 점검원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좀 어플을 잘 다룰 줄 알면 유리하고요. 시설 관리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경력이 없다고 해도 시니어 점검원으로 채용이 된 후에는 건축 구조나 점검 요령 등과 관련한 사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니어 점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건가? 왜냐하면 전 처음 듣는 느낌이 드는데. 그죠?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항상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원래 2018년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일자리로 LP가스 안전 점검원이라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보니까 사회에도 좋은 거예요.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참고로 해서 2021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우리가 시니어 점검원이라는 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게 됐습니다. 네. 2021년도에는 사실 이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시니어 점검원이 약 65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 2022년 작년까지는 20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이기도 하고 시니어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023년 올해부터 27년까지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2027년도까지 3,000명이니까 매년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니어 점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그 안전을 살피는 일이니까 네. 보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니까 일하니까 본인들도 건강에도 좋고 뭔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삶에 있어서 좀 행복 지수는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로당이라든가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통은 우리가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점검을 채용을 해서 경로당으로 이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시설 점검이라든가 유치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시설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 7월에 시니어 점검원이 진주의 한 경로당을 점검을 했대요. 그랬더니 처마와 기둥 사이에 약간 유격이 생겨서 이걸 발견하고 자율점검 앱을 통해서 건물의 손상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렸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긴급 출동을 해서 이걸 보수를 한 거래요. 자칫 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큰 그 사건이었는데 큰 사고 막았네요.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이 붕괴됐으면 또 얼마나 많은 인명이 또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이후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니어 점검원은 사고 방지하는 업무니까 보수는 적더라도 시니어 점검원에 참여하신 분들의 업무적인 보람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만요. 네. 보수가 적다. 어느 정도로 적은 건가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예. 그리고 보통 일자리가 나왔다 하면 좀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 그쵸, 예. 보수가 적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 많이 마음이긴 적어요? 한데 네. 많이 적지는 않는데 근무 시간에 대비해서는 많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그건 중요하거든요. 네. 예. 보통 모바일 현장 조사 업무를 해서 시설 안전을 안전 점검 앱을 활용해서 매주 15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매주 있습니다. 15시간. 네네. 네. 우리가 9to6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이런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우리가 월급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니어 점검원은 하루에 일주일에 15시간이니까 하루에 3시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는 거니까 기존 월급의 약 3분의 1 수준의 급여를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디지털이나 비대면 시니어 그 사회에서는 이 시니어가 고령화 사회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시절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이런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금은 좀 보수는 작지만 이 사회에 작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약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는 이런 시니어 점검 같은 일을 할 거야라는 역할을 대신해 의미가 주는 있죠. 거니까 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이런 도전 정신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런 일에 자꾸 도전하시면 다음 세대인 저희와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뭔가의 메시지 전달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정리수납 전문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일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전문가 소리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창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새롭게 일자리가 나왔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해서 처음에 이제 공급이 됐었는데 수요가 너무 좋거든요. 보람 있고 네. 사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직업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민간에서도 돈을 주면서까지 이분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그 안전점검 관련 일도 중요한 만큼 시니어 점검원이 이렇게 사회에서 전문가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일자리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니어 점검원을 하고 싶은 분들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보통 이런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시려면 사업 수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서류는 기본적으로 뭐 참여 신청서라던가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 사본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 수행 기관으로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니어클럽 그리고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내가 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시니어 관련 일자리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시니어 점검원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우리 시니어 점검원 외에도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있을까요? 요즘 가을이 되니까 체형박람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체형박람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각 지자체별로 체형박람회 소식이 있는데요. 일반 청년들 체형박람회가 아니라 시니어 체형박람회, 뭐 중장년 체형박람회가 지자체별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체형박람회, 시니어 체형박람회, 중장년 체형박람회를 놓쳤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그 지역, 그 옆 지역에 있는 그런 시니어 박람회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네.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여의도 바로 한강공원입니다. 네.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 2023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관련한 정보나 취업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네요. 이 야외에서 이렇게 하나요? 보통 어디 뭐 코엑스나 이런 데 실내에서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실내에서 했는데 이제 박람회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또 행사들을 많이 해요. 보통 박람회 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니까 가셔서 선물도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겸.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직업 오늘은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점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4735님. 정답 1번 경찰요.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기도 했어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70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5343님 독도를 사랑합시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 1409님 경찰 저도 커피 쿠폰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소원 성취 축하드립니다. 네, 6879님 매일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뭐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